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서전 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실제로 출판된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건축사이신 우지환 대표님께서 이번에 저희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이 자서전의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 방법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자서전으로 실제 제작된 책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선생 자서전 쓰기 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넘을 수 없이 높고 컸던 그 사람. 내겐 오랜 벗과 같은 누이가 있다. 2살 위 영희 누나와 나는 막내딸과 막내둥이라 하여 없는 살림에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어릴 적 내 눈에 보인 영희 누이는 특히 눈동자가 맑았으며 예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나를 아는 고교 선배들 대부분은 누이를 소개시켜달라며 졸라댔다. 다른 한편으로 누이는 늘 매사에 열심이었다. 형제들이 모두 그랬듯이 누이도 어린 나이에 공장에 나가 일해야 했다. 그러나 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누이도 주경야독으로 고등학교를 어렵게 마쳤다. 고된 일을 끝내고 퇴근 후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누이는 저녁이면 늘 붉은 빛 전구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숙제를 하곤 했다. 누이는 책을 펼쳐 펜을 사용해 잉크를 찍어 노트에 필기했다. 나도 그런 누이를 따라 함께 공부했다. 그러나 누이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 탓에 피곤에 못 이겨 이내 잠이 들기 일쑤였다. 때로는 잠결에 잉크병을 팔로 쳐서 잉크가 쏟아지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그럴 때면 나는 누이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책과 노트를 살며시 치워주곤 했던 기억이 있다. 어느 날 나는 잠이 든 누이를 흔들어 깨웠다. 누나, 치우고 자야지. 누이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야, 자꾸 건드리지 마. 잠자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러운 대답이 아닐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당시 누이는 피곤에 못 이겨 잠이 들었으나 내일 가져가야 할 숙제를 해야 하는 까닭에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기에 그런 대답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때면 우리는 그 옛날 일들을 떠올리며 웃음꽃을 피우곤 한다. 그러나 가정 형편은 그런 누이의 희망이었던 진학의 꿈을 실현할 수 없게 했다. 누이는 언제 어디서나 눈에 띄는 미모와 함께 자신을 가꾸는 가지런함으로 모든 남성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누이는 늘 합리적이었으며 무언가 도전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지를 겸비한 까닭에 모든 일에 있어서 타의 귀감이 되었으며 늘 돋보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누이는 남편이 한 가지 일에 매진하는 그런 성실함에 보조를 맞추어 원만한 가정을 이끌며 적지 않은 재산을 일구는데 대단한 기질을 발휘했다. 나는 그런 누이의 외적 아름다움에 더해 내적 인격이 지닌 한결같고 변함없는 근면한 정신과 지혜에 반해 집안의 일을 포함해 적지 않은 부분을 누이와 함께 상의할 수 있었다. 누이는 매사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관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누이는 내게 정성이 담긴 바람직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늘 그런 누이의 조언이 있을 때면 누이가 진학의 길을 걸었더라면 더없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성장하면서 느낀 배움이란 만만치 않은 삶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은 배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또한 배움은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나는 지금도 누이를 대할 때면 당시 누이가 못다 이룬 배움의 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런 누이의 얼굴에서 종종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늘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누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던 누이에게 한때 시련의 시기도 있었다. 대장암 발병 3기였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다. 의사의 어두운 진단에 가족들 모두 암울했다. 누이 나이 고작 50세,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병석에 계셨던 어머니는 누이의 투병과 힘겨움은 알지 못하신 채 생을 마감하셨다. 누이가 그 힘겨운 고통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우리 형제는 부모님의 묘 앞에 누이의 치유를 눈물로 깊이 호소했다. 힘겨운 투병이 지속되던 어느 날 누이와 산을 갔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병을 대하고 있느냐고 조심스레 던진 내 질문에 누이가 대답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의사의 처방을 지키며 권유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행을 할 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런 누이의 꾸준함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게 했다. 스스로의 강인함으로 누이는 암을 여하히 극복했다. 진정한 인간 승리였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그런 누이의 암 극복은 가족 모두의 지극한 사랑과 저승에 계신 부모님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아들 둘을 둔 누이는 이제 손자가 둘씩이나 된다. 그런 누이는 늘 편안한 모습이며 행복한 황혼을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다. 자식이 늘 듬직하면 집에서도 얼굴을 볼 시간이 없다. 자주 대하고 싶어도 볼 시간이 없고 목소리도 듣기가 쉽지 않다. 부모는 낮에 연락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자식에게 피해가 될까봐. 반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자식은 집을 떠나지 못하고 언제나 부모와 함께한다. 부모의 뒷일을 돌보아드리며 늘 함께 생활하고자 한다.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했던가. 언제나 부모에게 환영받지 못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일관되고 변하지 않으며 한결같은 지극한 효심의 마음을 지닌 자식이 있다. 바로 작은 형이다. 효도 하나만큼은 어디에도 비할 데 없을 정도로 단연 으뜸이다. 작은 형은 말수가 적어 내겐 아주 무서운 존재였지만 언제나 언덕이 돼 주었다. 중학교 시절 내 학업 성적은 하위를 맴돌았다. 돌아보면 나는 공부에 전혀 무관심했었다. 학기 끝에 나누어주는 성적표는 부모님의 도장을 받아 제출해야 했는데 언제나 확인은 작은 형의 몫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매번 형에게 얻어 터지기 일쑤였다. 얻어 터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보다 더 무섭고 황당했던 일은 따로 있었다. 다시 학교에 가져가야 할 성적표가 무사하지 못했다. 성적표는 작은 형에 의해 마치 꽃가루처럼 갈기갈기 찢겨 날려졌고 나는 그 성적표를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풀로 붙여야 했고 붙일 수 없을 때엔 성적표를 분실했다는 핑계를 만들어야 했다. 당시 작은 형은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던 터라 자신의 수고나 고생에 비해 공부를 등한시하는 철 모르는 아우의 무성의함이 형을 화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작은 형에게 당시에 송구했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형님, 그때는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형은 매우 무서운 존재였고 너무나 난감했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작은 형이 근무했던 곳은 피아노 공장이었다. 공장은 집에서 자전거로 약 20여 분 거리에 있었다. 나는 자전거로 작은 형에게 도시락을 전해주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철조망이 쳐진 공장의 담장 너머로 내가 아슬아슬하게 도시락을 전달하면 형은 내게 늘 과자 한 봉을 건네주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형무소에 있는 사람과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주고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 과자와 과자 속 별사탕을 함께 입에 넣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 즐거웠다. 그 심부름은 어릴 적 어머니가 내게 시킨 일들 중 가장 할만했고 잘할 수 있었던 심부름 중 하나였다. 어릴 적 작은 형은 내게 신기함과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모든 면에서 그 준비성은 확실함을 넘어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구공탄 부뚜막 구석에 작은 형이 마련해 놓은 쥐불놀이용 깡통이 보였다. 거무스레한 기름이 적당히 묻은 헝겊 쪼가리에 쌓인 나뭇가지로 된 뭉텅이가 여러 개 쑤셔 박혀 있다. 그것들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가는 철사줄로 동여맨 굵은 철사줄에 손잡이가 달린 큼지막한 깡통은 실로 쥐불놀이용 예술작품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그런 형의 그럴듯해 보이는 준비성이 부러웠고 또 그것을 내심 갖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쥐불놀이는 화장실 사용료를 대신하기 위해 작은 형이 똥을 퍼날랐던 평시 아저씨 밭에서 펼쳐졌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쥐불놀이가 한창 고조되면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주축으로 쥐불놀이의 하이라이트가 연출되었다. 오랫동안 돌려져 깡통 내의 나무들이 시뻘건 숯덩이로 변할 즈음이면 최대한의 빠른 회전으로 가속도를 붙여 쥐불놀이 깡통이 하늘 높이 던져 올려졌다. 불꽃을 흩뿌리며 높이 올라가는 깡통은 커다란 포물선으로 어둠 속 하늘에 흔적을 그리며 날아가다 이윽고 밭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숯가지들을 토해냈다. 작은 형은 동네에서 가장 수영을 잘했다. 한여름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면 수초 가장자리로 조용히 다가가 소리 없이 더듬이로 큰 붕어를 잡아 웃음을 지으며 내게 들어보이곤 했다. 어느 때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 한 입 가득 물고서도 양손으로 계속해서 고기를 잡기도 했다. 작고 거무스레한 작은 형의 낡은 책상 서랍에는 늘 푸드덕거리는 잠자리로 가득했다. 전부 말잠자리였다. 그 책상 옆에는 동생들은 가까이 가질 못했다. 가까이 할라치면 작은 형의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당시 잠자리는 세 종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말잠자리다. 특히 말잠자리는 다른 잠자리보다 몸집이 매우 크고 그럴듯해 보여서 인기가 좋았으며 몸통을 라이터불에 구워서 먹으면 쫄깃한 맛이 났다. 잠자리를 잡을 때도 작은 형은 동네 친구들 중에서 단연 으뜸이었다. 암놈과 순놈으로 구분되는 말잠자리는 순놈이 흔하고 암놈이 귀했다. 그런 탓에 형은 흔한 순놈을 먼저 한 마리 잡아 변장수를 이용해 다른 암잠자리를 잡았다. 먼저 파란색의 순놈 엉덩이 부분에 호박꽃의 수술을 꺾어 칠하면 암놈과 같은 노란색으로 변한다. 그렇게 순놈을 암놈으로 변장시킨 후 몸통 부분에 실을 묶고 다른 한편의 실을 나뭇가지를 꺾어 끝에 매단다. 그리고 말잠자리를 하늘로 띄워 빙빙 돌려 날리면 순놈들이 암놈으로 변장된 순놈에게 교미를 하기 위해 올라앉는다. 그때 회전수를 낮추며 가만히 땅으로 착륙을 유도하여 착지한 잠자리를 손으로 가볍게 잡는 방법이었다. 그런 작은 형의 재주는 남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었다. 그렇게 잡은 잠자리는 내게 큰 행복감을 안겨주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